2024년 12월 19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어제 공유한 끄적임 3번 항목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치와 연준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 등을 공유한 것을 참고하고 보시면 오늘 글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2. 연준은 예상대로 0.25% 금리 인하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4.5% 기준 금리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스피킹을 시작하면서 뉴욕 증시는 최근 가장 큰 급락을 했습니다. 파월이 0.25% 금리 인하 배경과 현재 미국 경제가 어쩌고 블라블라 했겠죠. 투자자들이 반응한 건 2025년 내년엔 금리 인하가 이번 내외가 될지도 모른다는 연준 의원들의 금리 예상 경로인 점도표를 확인하고 파월의 조금은 매파적인 긴축적 반응에 우선적으로 매도로 반응한 겁니다. 3.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혀간다곤 하지만 결국은 쉽게 낮춰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관세전쟁과 불법 이민정책, 경기부양 등 채권을 마구 찍어야 하는 재정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나 기대치도 최대 34번에서 이번 내외로 바뀌니 투자자들의 세론이 나온 겁니다. 연준의 의중은 이미 어제 장기물 채권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긴 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상승 중인 증시와 가상자산시장과 똑같이 최근 10년물, 30년물 채권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FOMC 발표 이후 3% 내외로 뛰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장기채물 금리도 같은 방향을 보통 가는데 지금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은 떨어지는 반비례 구조입니다. 이 말은 미국채 가격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4. 트럼프는 이 국채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활용할 예정이죠. 하지만 파월 발언 이후 가상자산 시장도 나스닥과 함께 크게 조정받는 새벽이었습니다. 5. 파월 연설 이전 낮에 트럼프는 뉴욕 맨하튼의 뉴욕 증권거래소 타종 행사에서 강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감히 누구도 본 적 없는 경제를 이끌겠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세금을 큰 폭으로 낮춰주겠다. 등의 사업가답게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을 공언했습니다. 이젠 대통령이 되니 얼마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시대의 달러와 채권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필 저 언급하고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아이러니스러운 상황이 생겼네요. 6. 뉴욕 증시는 트럼프 당선 이후 강한 랠리를 이어갔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의 급락이 최악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조정을 어떤 형태로 주고 방향이나 고점 박스권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이번 조정이 미증시 하락장 초입에 서막낼진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예측은 자유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영향으로 세상의 전환점에 대해 서막이 될 위치에 있는 인류사의 터닝포인트 지점이기 때문에 금융환경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죠. 7.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코스닥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모습이지만 시장은 또 그리 나쁘진 않았던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가 큰 상승은 아니지만 플러스도 계속 유지 가능했던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을 해주면서 최근 매도세로 일관했던 코스피를 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스닥도 장막판엔 매도세를 줄이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며 플러스 전환으로 지수를 우선 올려두었습니다. 코스피는 2500 지수를, 코스닥은 700 지수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8. 섹터별로는 2차전지 섹터가 바닥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 조금 약하긴 합니다. 전일 나온 기사를 하루 악재로 인식, 다음날 아니라고 다시 반등시키고 큰돈 쓰는 형님들 맘입니다. 트럼프 정책이 마냥 국내의 악재는 아니라고 어제 공유드렸습니다. 어제 뉴스 종목으로 공유한 그린케미칼이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하면서 탄소 포집 섹터들이 강한 시세를 장 막판까지 유지해주기도 했습니다. 큰 테마가 될진 좀 지켜봐야겠네요. 정치 쪽은 전반적으로 슬로우했는데 어젠 또 홍카콜라란 별명이 붙은 홍준표 의원, 정치 인맥주들이 급등하면서 여야 상관없이 대권 후보자라 언급되는 모든 정치 테마주들은 시세를 한 번씩은 줍니다. 섹터 테마라는 신규 끄적임에 공유한 오징어 게임이 테마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9. 한국 사람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저도 굳이 싫진 않죠. 하지만 공짜는 모두 질이 낮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판단에 오류를 많이들 합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보는 게 아니면 그 가치가 없다고 통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변 분들 중 매월 10만 200만원씩 지불하고 금융 정보를 받던데 이 끄적임은 무료에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자본을 하는데 돈을 내지 않더라도 알찬 내용이 많으니 잘 활용들 하시기 바랍니다. 10. 어제 현대차 그룹이 강한 시세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기아차는 최근 그나마 바닥권 추세가 좋아서 10만원 돌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주가 상승이 제약적인 현대차조차도 어제는 4%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바스켓 매수세로 보이는데 개별 이슈는 없습니다. 어제는 일본에서 나온 이슈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24위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발표하면서 혼다 주가는 마이너스 3.5%, 닛산은 23%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완성차 중 탑픽은 토요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인데 일본 내에서 24위 그룹들이 합친다 해서 그 시너지가 더블로 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금융자본들은 현대차 그룹을 반사이익 그룹사로 보고 베팅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동안 이어져서 무거운 현대차 그룹의 시세를 조금 올려주길 기대해봅니다. 상속 이슈로 쉽진 않겠지만요. 1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늦어질수록 국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즉 부양 효과가 작아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한편으론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 경기 부양보다는 소폭 부양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질적, 양적인 팽창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니 해석은 안 합니다. 11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실수가 아니라고 밝히며
1월에 0.5%이나 여부까지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밝혔는데 한국은행이 빚것을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12. 오늘은 비트코인과 금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금융의 역사를 공부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19세기 말에 근본이제가 도입되었다가 1971년도 미국이 근본이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금은 전 세계에서 외환보유고나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거래 규모가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디지털금이라고 2009년에 등장한 비트코인이 16년 만에 이렇게 비교하는 일이 생겼네요. 최대한 쉽게 기억에 남게 써보겠습니다. 13. 금은 자연에서 채굴을 해야 합니다. 금광이 세상 전역에 널린 건 아니라서 현재는 채굴 가능 지역이 정해져 있다 보니 희소성이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략 1950만 개가 채굴되었고 전체 수량의 93%가 유통 가능합니다. 전체가 유통되진 않지만요. 나름 유통량이 제한되어 있으니 희소성이 있다 볼 수 있겠네요. 14. 가격 변동성은 최근 금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금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분류우죠. 다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거래와 보관에 있어서 금은 물리적인 보관 공간이 필요하고 운송과 보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은 금 선물 거래로 대신하곤 합니다. 비트코인은 온라인상의 거래 또는 전자지갑을 통해 직접 거래를 하긴 하지만 거래와 보관이 쉽습니다. 물론 최대의 단점은 지구상의 모든 전기가 사라지면 답이 없긴 하죠. 전기가 꺼지면 솔직히 금도 그냥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겠죠. 15. 금융 안전성으로는 현재 금만한 게 없긴 합니다. 글로벌 공통으로 대응하니까요. 경제위기의 환율 변동에 대처할 수 있으니 말이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안정성이 있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시세가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나 전쟁이나 환율이 폭락한 나라 기준으론 안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의 시세 변동성만 봐서 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하는데 향후는 모르겠습니다. 법적 지위라 함은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주냐인데 금이야 뭐 전통자산 중 하나죠. 비트코인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엘살바도르는 국가에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은 전략자산으로 취급하기로 했으니 법적 지위가 조금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6. 비트코인을 여전히 사기 가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폄하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선 황금성으로 보면 이제 가치가 없다고는 못합니다. 거래소가 다수 생겼고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를 현물화해서 인출하여 각국의 통화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자체가 가치를 만드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에 원하는 저먼 나라에 가져가서 쓰려 하면 아무도 안 받아주죠. 농담 삼아 화장실 가서 휴지 대신 써도 될 정도라 할 정도로 원화도 어떤 면에선 가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좋으니 투자하라, 맹신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도로 공유하는 게 아니면 오랜 글을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17. 비트코인 시세가 8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반토막이 났을 때 개인적으로는 2천만원까지 한번 떨궈지길 기대해본다고 했는데 3,800만 4,200만원대에서 반등하여 지금의 1억 5천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시에도 1억을 넘어 2억 10억도 갈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징적인 10만 불을 이미 돌파한 시점에 트럼프가 판을 깔아주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직접 투자를 안 하더라도 관심은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커지면 알트코인과 STO 시장도 같이 커집니다. 아마 현재 50대 이상의 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STO 시장이 젊은 친구들보다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은 아이디어는 있을지언정 돈이 없습니다. 국내도 내년 이후엔 조나 시르나 가상자산 시장은 커질 거로 봅니다. 언제나 초기엔 시행착오도 있고 사기도 많습니다. 그래도 봐야 합니다. 그 초창기에 항상 큰 기회가 오기 때문이죠.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소식 공유가 이전보단 많아질 겁니다. 18. 2018년도 현빈과 팍신의 주연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요 내용은 투자회사 대표의 남자 주인공이 투자한 게임을 직접 경험하며 현실과 게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소재는 좋았지만 마무리가 아쉬운 드라마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웬 드라마 타령인가 싶을 겁니다. 19.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 앨런 머스크는 이제 게임에도 뛰어듭니다. 앨런 머스크는 AI 기반의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게임들이 대형 기업에 소유되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게임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괴짜이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괴짜여서 게임 개발을 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지구상에서 제일 돈이 많고 제일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왜 게임을 선택했는지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역시도 최근 회의에서 게임 속 모든 픽셀은 곧 렌더링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쩌면 위에 언급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게임처럼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렌더링과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게임이 나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게임 회사가 수혜를 볼지 VFX 같은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수혜를 볼지 이제 시장이 판단할 겁니다. 20. 대통령 계엄으로 제대로 통수 맞은 섹터가 두 개 있습니다. 원전 섹터와 대왕고래 유전 섹터입니다. 회사의 실적과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심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폭락 수준까지 가며 초토화되었죠. 결국 시차가 걸리겠지만 개별 종목별로 제자리를 찾아가긴 할 겁니다. 다만 이번 일로 민주당은 이전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자꾸 강조하고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까 우려가 되긴 합니다. 20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식이 탈원전을 하고 러시아 가스전에 올인한 덕에 지금 독일은 지옥같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AI로 인해 글로벌 시장은 원전과 소형원전엔 현재는 대안이 없을 정도로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탈원전을 외치는 자는 조금 과하게 언급하면 정신병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결국 저렴한 에너지 덕에 가능한 건데 말이죠. 탄소 중립을 하면서 에너지까지 얻겠다라는 건 원전 외엔 현재 지구상에 대안은 없습니다. 원전 섹터는 지금 일부 종목들이 매력적인 가격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정책
정책적 불안정함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며 대응하되 정책 스탠스 변경이 나오면 갑작스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테마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22. httpsn 누즈 NAVR COMMNEWSARTICL 0200039951 시드백 트럼프가 이번 재임 기간 동안에 북한의 김정은을 다시 만나는 이벤트가 성사될까요? 기성 정치인과는 결이 다르니 못 만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기브앤테이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요한 플랜에 한국을 패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계엄 사태로 직무정지 상태이니 대통령이 외교관을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총리 대행을 만나서 결정할 사안도 아니죠. 23. 오늘은 뉴스 종목은 대북 테마주입니다. 경협주라 부르기도 하고 문재인 정권 때 세력들이 가장 많이 해먹던 종목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할 때 불꽃놀이가 제대로 나왔죠. 오늘은 두루뭉실하게 섹터에 포함된 여러 회사를 공유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로 오늘 아침 반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장으로는 일신석재가 제일 눈에 띄네요. 그리고 아난티, 신원, 인디에프, 데아티아이, 좋은 사람들 등이 경협주 테마로 자주 움직입니다. 다만 테마의 영속성은 매우 낮게 봅니다. 저런 사소한 기사에도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도로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종목 추천이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물리실 수 있으니 투자는 각자 알아서입니다. 24. https www blotr netnewsarticlviw html IDXN 5628358 오늘은 특별히 뉴스 종목을 하나 더 공유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FSD의 도입을 국내에서 딱히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습니다. 솔직히 강제로 막진 않았습니다. 결국 자율주행차의 마지막 허들은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냐입니다. 제조사냐 구매자이냐 보험은 어디서 할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차가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하간 뉴스로 수혜볼 종목은 역시 자율주행 섹터겠죠. 이 기사의 뉴스 종목 주인공은 퓨런티어와 SOS랩입니다. 뭔가 익숙하죠? 12월 10일과 12월 14일 끄작임 묻지마 알아서의 주인공이 퓨런티어 SOS랩이었습니다. 재미로 보세요. 다만 오늘은 테슬라가 하락하여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24년 11월 10일 2024번에 공유한 루닛의 리뷰입니다. 루닛을 당시 4만원 내외 흰보 중인데 12월 초에 비상할 것이라 팁을 드렸고 생각보다 빨리 비상을 하여 최근 85,800원까지 찍으며 100% 급등 시세까지 달려왔습니다. 어제 루닛이 마이너스 10% 내외 하락을 했는데 이미 4만원에서 9만원 근처까지 와서 조정받는 거라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어제 하락의 이유는 루닛의 임원 및 주요 주주 7인이 블록들로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시세가 빠졌고 이를 우려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5. 정리해드립니다. 루닛의 임원 일부는 루닛 유상증자 참여를 하기 위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루닛 주식을 일부 매도했습니다. 개인 보유 물량의 10%도 매도하지 않았고 해당 물량은 미국계 롱펀드에서 받아갔습니다. 롱펀드란 장기 투자 펀드입니다. 그래서 받아간 외국계 투자사는 바로 차익 실현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날을 통해 루닛의 이사회 회장과 대표이사는 장내에서 루닛 주식을 추가로 더 매입을 했습니다. 고로 개의치 마라입니다. 정작 나와야 할 물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가격대엔 그들은 팔지도 못합니다. 루닛은 여전히 롱 포지션을 봅니다. 26. 블록들 사전 공시 의무제가 올해 24년 7월 24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주 보호를 위하여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본인들이 소유한 주식을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는 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엔 1% 이상 또는 50억 이상 블록딜을 할 경우에만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이번 루닛의 거래 대금은 7명이 정확하게 49억 9,993만 3,704원을 50억이 조금 안되게 처리했기 때문에 공시 대상 의무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말이 많은데 아니 그러면 대주주나 관계자들은 언제 현금화합니까? 본인들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면 자금이 필요시에 현금화하고 싶을 거면서 물론 이 법이 또 악용이 되면 안 되지만 루닛 시총이 무려 2조가 넘습니다. 2조 중 50억 정도 블록딜이 문제가 되면 거래 가능한 회사는 한국에 없습니다. 자잘한 거에 목매지 말고 루닛은 본격적인 매도는 이 가격에선 나오지 않는다는 팁만 드립니다. 27. 12월 9일 1923번을 통해서 그리고 12월 13일 12번 섹터 테마주로 왕이 될 상의 주인공 이정재, 배우가 엮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스튜디오 등을 공유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가 선공개로 본 시청단에게 호평을 받으며 글로벌 기대치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주가 폭락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공유하면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공유드렸었는데 예상대로 알차게 마지막 매집하여 어제는 차례대로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전 글을 보고 최근을 보면 이 끄작임을 통해 참 많은 정보와 어디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구에겐 그냥 긴 글이라 읽지도 않고 패스하는 글이 될 테고 누구에겐 돈이 되는 정보를 무료로 받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28. 생각나는 대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셀루메드는 2,000원을 기준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다시 시동은 걸고 있어 보입니다. 얘들도 갈 길이 멉니다. 천국의 계단 유엔젤은 17일 뜬금없이 자사주 일부를 이리온에게 전략적 사업제휴라는 명목으로 23만 주를 넘겼는데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게 넘기면서 지분 확보를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정 법인이 계속 사네요. 지분을. 경영권 분쟁 여기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은 정치 테마로는 보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도가 보이네요. 본업으로 보내겠군요. LK 삼양은 LK그룹이 어떤 포지션으로 키울지 지켜보는 재미로 보시면 될 테고 시세에 관여할 만한 회사들이 있어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난 글도 다시 보면 재밌을 겁니다. 29. 오늘 묻지마 알아서는 아톤입니다. 30. 원달러 환율이 1462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까지만 해도 1430원대였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안이 냅다 따라붙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제 계엄령 선포 직전 위치 올려뒀는데 오늘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네요.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환율도 안정을 찾을 듯한데 산 넘어 산이네요. 장마감 후 마이크론 실적 미스로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밤사이 투심에 영향을 줄 악재가 몇 개 노출이 되었는데 오늘 국내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 가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날은 개별 섹터나 찹주들이 반등이 나오곤 합니다. 그동안 미국과 반대로 갔으니 오늘 1% 정도 기대해 보겠습니다.